저는 인생의 목표가 상당히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남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고 또 남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가고 늙어가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거든요. 그게 뭐 보여주기 식으로 위선을 떨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정말 봉사하고 보탬이 되고 누가 봐도 존경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고 싶다고 생각했죠.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셨거든요. 어릴 때 우리 집은 참으로 부잣집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 통이 너무 비싸서 잘 구하지 못했던 미제 사탕을 간식으로 먹었었고, 다들 가난함에 쥐어짜며 살 때 저는 정원이 딸려있는 2층짜리 주택에서 살았었거든요. 다락방도 있어서 그곳에는 제 인형들과 놀잇감들을 모아두는 곳으로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기부도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었습니다. 저는 가난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했기에 늘 부러울 거 없이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았었기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우리 집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승승장구하시던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오랜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주 한탕 크게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고 달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이렇게까지 큰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한순간에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갖은 재력으로도 사업에 구멍을 메꾸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업체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그전까지는 항상 도시락에 소시지 반찬에 계란 프라이가 꼭 들어있었는데 점점 반찬이 줄어들다 못해 김치 조각만 들어있게 되었어요. 저는 제 도시락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참 철없었죠. 그래도 늘 긍정적으로 살아보고 싶어서 아버지의 사업이 곧 일어날 수 있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업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 너무나도 고되게 이리저리 발로 뛰시다가 결국에는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고 그대로 자리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게 되셨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막대한 빚은 남아있고 정말 온 가족이 주저앉아 일어나지를 못했지요. 그전까지는 집에 돈이 있으니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공부를 한다 한들 눈에 들어오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거기다가 한평생을 살았던 집도 처분을 하게 되었고 장례식을 했으나 장례식장에는 온통 빚쟁이들만 들이닥쳤어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 아버지 부조함을 뒤져 돈을 가져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 그 광경은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부조함에 들어온 돈을 모조리 빼앗기고 당장의 장례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결국 아버지의 장례가 어찌어찌 끝이 나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지 못한 채로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당장 친정엄마와 밑으로 딸려있는 여동생, 남동생을 위해서 제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때부터는 친정엄마와 같이 안 해본 일이 없다 할 정도로 발로 뛰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과로로 쓰러져서 운명을 다하게 되었는지 알게 될 정도였다니까요. 혼자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 아버지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동생들 교육비 대고 생활비 보태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웬만한 큰 빚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한 덕분에 날아갔지만 그래도 지인들에게 빌렸던 돈은 도의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는 야금야금 빚을 갚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 그 이상으로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남들은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할 때 저는 28살이 될 때까지도 결혼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만나는 남자도 없었지만 누가 될지 모르는 남편에게 빚이 있는 상태로 시집을 가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에 빚이라도 다 갚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여동생은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했고 여동생까지 벌어온 돈을 보태기 시작하니까 빚 갚는 속도가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그래도 중졸인 저보다 고졸이라고 대우는 조금 더 받대요.
남동생은 공부를 그럭저럭 잘했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을 했고 군대에 가서 열심히 월급 모아서 엄마한테로 보내더라고요. 다들 나이 먹고 철이라도 든 건지 참 다행이었지요. 그렇게 서른이 되었을 때서야 다 같이 합심한 덕에 빚을 대부분 갚았고 그제야 제 나이가 훈기를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친정엄마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저에게 시집은 언제 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남자가 있어야 시집을 가든 말든 하지요. 빚 갚는 데 시간을 죄다 쏟아부은 덕에 남자 한 번을 못 만나보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 친정엄마가 중매쟁이한테 괜찮은 사람을 소개받기로 했다면서 선자리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시집을 보내고 싶어서 안달이라는데 어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선자리에 나갔는데 솔직히 기대는 전혀 안 했지요. 우리 집 사정이야 너무나도 안 좋았고 저는 중졸이기도 했고 괜찮은 사람이 저한테 붙을 리가 없겠구나 했는데 이게 웬걸? 정말 순박한 사람이 선자리에 떡하니 나온 거예요. 얼굴은 까무잡잡하게 타서는 약간 볼품없어 보이기는 했지만 웃을 때 드러나는 하얀 검치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첫 만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 집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제가 나이 서른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한 게 전부 빚을 갚아야 해서 그랬습니다. 혹여라도 기대하시는 게 있다면 개뿔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예, 순자 씨 이야기는 이미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놓으신 빚을 갚느라 힘드셨었다고요. 저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빚이 있는 게 마음에 드셨다고요? 아니,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시네요. 그게 아니라 모른 척 숨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지인분께 빌린 돈을 갚겠다고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열심히 사셨다는 게 참으로 존경받아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19살이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혼자 생계를 어떻게든 꾸려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데 존경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나요? 저는 생활력이 강하고 무엇보다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해줄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로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겠고요. 저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 같았으면 가족이고 뭐고 내팽개쳤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제가 죽겠는데 누굴 걱정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순자 씨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겁니다. 게다가 결혼 생활하는데 배운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진 게 없어도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옆에서 돕겠습니다. 저는 가족들 간의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뭐 거창하게 사업이라 표현을 하긴 했지만 저희 집안이 농부 집안이거든요. 사촌은 경기도에서 쌀을 재배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옆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사람이 너무 탔다 싶더라니 과수원 일을 하느라 탄 거였어요. 그래도 생각을 하건대 나쁘진 않겠더라고요. 과수원이라 하면 어쨌든 땅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속물이라고 생각하신다 한들 어쩔 수 없죠. 제가 빚에 시달렸던 세월이 10년이 넘어가는데 그 정도 생각은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면 그 땅을 팔아먹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집 망했을 때 제일 큰 도움 되었던 게 우리가 살고 있던 어마어마한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땅이 제일이다, 건물이 최고다 하는 말이 뭔지 알게 된 거지요. 우리 두 사람은 그날 처음 첫인상이 너무나도 괜찮다고 느껴졌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고요? 시어머니 되실 분이 말이죠.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었더라고요. 나이 50살에 중풍이 오면서 쓰러졌다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었나 보더라고요. 왼쪽이 마비가 된 것인지 침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혀끝이랑 입술 감각이 사라진 건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거기다가 소변을 가리는 것도 힘들어하셨고 팔에는 힘이 없어서 왼팔은 아예 사용도 못하시는 지경이었지요. 너무 놀랐지만 제가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에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첫인사를 드리고 나서 결혼이라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제가 시댁에 들어와 살았으면 하고 바라셨었거든요. 이유야 뭐 뻔하지 않겠어요? 저한테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시어머니의 간병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쩐지 이런 큰 과수원을 가진 집안에서 저같이 형편 안 좋은 여자도 괜찮다고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쭉 간병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시집을 가면서 타 지역으로 가게 되어서 간병 도우미를 쓰면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병 도우미가 뭐 전문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본인이 볼 일이 있을 때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서 불편했었나 봐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는 여자이니까 시아버지나 남편이 돕기에는 한계가 있었겠지요. 남편은 너무나도 순박하고 괜찮은 사람이었고 또 시댁은 과소원을 할 정도로 집안이 넉넉했으니 제가 고민할 것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평생 병시중을 들어야 하나 걱정이 많았었어요. 어느 누가 자신의 운명을 뻔히 알겠는데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싶겠냐고요. 뭐라고? 그 집 시어머니가 충풍으로 쓰러져서 장애가 있다고? 그런 집에 시집 가면 평생 고생이긴 할 텐데. 아휴, 그래도 조건이 너무 괜찮긴 하구나.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 안 그래? 그리고 그 시어미가 몇 년이나 더 살지도 모른다며. 네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든든한 시댁이 있으면야 편하기야 하겠지. 친정엄마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긴 하셨지만 그 속뜻에는 제가 시집을 갔으면 하고 바랐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도 더 이상은 혼기를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어차피 비슷한 조건으로만 혼사가 정해질 것 같은데 이왕이면 순박한 남자랑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었어요. 게다가 과수원 땅이 한두 평도 아니고 하니 그중 제일 낫겠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시댁에서 원했듯이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정말로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사리분별은 하셔도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는 않으니까 항상 짜증이 가득하셨었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간병을 떠넘기고서는 남편이랑 같이 과수원 일에 몰두를 하셨거든요. 항상 과수원 일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는 시댁 2층에 신혼집 살림을 텄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지요. 시아버지랑 남편이 출근할 때부터 저는 1층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어야 했거든요. 정말로 화장실 한번 가는 것조차 혼자 가지 못하셔서 제가 늘 모시고 다녀와야 했고 식사도 혼자 드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다 떠먹여 드려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도 점차 적응이 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하루 종일 공사판 그 더운 컨테이너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돈 계산하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찬물로 샤워했었던 그때보다 더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은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씩 사왔어요. 겨울에는 붕어빵, 어묵, 호떡, 찐빵 따위를 사왔고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떡볶이도 사오고 그랬거든요. 여보, 많이 힘들지. 그래도 내가 늘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정말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 고마워. 남편은 늘 제가 지쳐있는 게 마음이 쓰였는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중매로 만났지만 남편은 첫인상처럼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배우자 하나는 잘 골랐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제 예상대로 오래 버티지는 못하셨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우리 아이 돌잔치를 손꼽아 기다리셨지만 정작 돌잔치는 구경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병시중을 들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 친정이 그립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괜히 짜증이 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되는 일도 참 많더라고요.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더 살아계신다고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이 어찌나 들던지. 우리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말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상당히 좋아하셨고 시아버지 몰래 담배도 태우셨었더라고요. 물론 몸이 불편하니 하루에 한 가지 정도만 피우셨지만 그것 또한 중풍 환자에게는 너무나도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밀가루나 맵고 짠 거, 기름진 음식도 안 드리고 담배는 더더욱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짜증이 나는지 예전에 한번 제 머리채를 쥐어뜯으신 적도 있었어요. 아니 왼팔을 사용을 못하니까 오른팔만 사용해서 그런 건지요.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런저런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모셨던 시어머니인데 돌아가시니까 후련한 마음보다는 '아유 더 잘해 드릴 걸. 이렇게 금방 가실 거 먹고 싶은 거라도 실컷 드시게 할 걸.' 그랬다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아버지도 남편도 "가실 분이 가신 거다." 하셨는데 저만 그렇게 울었다니까요. 오죽하면 우리 시아버님과 남편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첫째랑 3살 터울로 둘째를 낳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도 집에만 묶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잖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처음으로 결혼 후에 친정에도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합가를 하고 살았으니 친정 엄마께서는 손주가 보고 싶어도 차마 놀러 오지도 못하셨었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묶여 있으니 친정집에 놀러 오라는 말도 못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생예별 하듯이 살다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 여유가 생겨 친정에 자주 찾아가니까 손주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여동생도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매일 보는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더 눈에 들어왔었나 봐요. 자꾸 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과수원 때문에 친정에서는 조금 멀리 살고 있었으니까 자주는 못 찾아뵈었지요.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늘 고마워하면서 살았고 시아버지 또한 제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병간호를 했으니까 늘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보살펴 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아들들이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숫자에 그렇게 눈이 밝더니 의사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운동을 계속했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크게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운동을 접고 과수원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업을 이을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싶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아들 농사 기가 막히게 지었다고 괜히 대대손손 과수원을 운영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지요, 뭐. 그렇게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을 때 아들의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같은 직업을 가진 의사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의사 며느리 본다고 동네에서 부럽다고 아주 난리였는데 솔직히 저는 의사 며느리를 바라진 않았거든요. 의사가 얼마나 바쁜지 잘 알잖아요. 우리 아들이 제 전화 한번 받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빴으니까요. 우리 아들의 짝지로 아들이 일하는 것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여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둘이 뭐 죽고 못 살겠다는데 결혼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부모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아들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동네에 조금 큰 병원 같은 곳 있잖아요. 검진센터 같은 거 들어와 있는 3층짜리 건물 통째로 쓰는 그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개인 병원인데 규모가 큰 그런 병원 말입니다. 쉬는 날이 정확해서 대학병원보다는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뭐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결혼식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 결혼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소식이 들어왔는데 바로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말인데요.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도 제가 의사니까 혹시 머리가 녹슬까 봐 조금 일찍 복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미 안 된다고 하셔서요. 어머님이 오셔서 아이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일찍 복직을 하려고?
아무리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지만 그래도 몸조리는 다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손주 돌보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 걱정이 되어서 그래. 그렇게 육아휴직 꽉꽉 채워서 쓰면 위에서 싫어하기도 하고 또 동료 의사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저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승진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저도 어머님이 아니면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남의 손에 맡기기는 좀 부담스러워서요. 아유, 나야 좋지. 내가 손주들 돌보는 재미라도 있어야 사는 게 즐겁지 않겠어?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나도 남의 손에 우리 손주 맡기는 거 불안해서 싫단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경기도 지역이라고 해도 외곽인데 오며 가며 버리는 시간도 많지 않겠니? 그건 그렇죠.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어렵다고 하셔서요. 혹시 어머님께서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와서 도와봐 주시면 안 될까요? 무리한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버스 타면 한 방에 가는데 뭘. 내가 도와주어야지. 괜찮다. 걱정 마라. 그때 제 나이가 58살이었으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하마 하고 말은 하긴 했는데 사실 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중졸이었잖아요. 물론 공부를 그렇게 잘했었던 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는 게 바빠서 미루고 미뤄두었던 검정고시를 한번 볼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공부도 조금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해볼까 싶었었는데 솔직히 이 나이 먹고 검정고시를 본다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가족들 몰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연로하신 시아버지를 또 모시면서 병시중 비슷하게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께서도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검정고시를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나면 제가 육아 도와주면서 아기 잠잘 때 틈틈이 공부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근데 글쎄 몇 주가 더 지나서 며느리가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공부를 할 시간이 생기겠나 싶었지만 마음을 먹었으니까 무라도 썰어야지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하기 전에 시험 문제 수준이 어떤가 싶어서 가족들 몰래 시험을 봤다가 낙방을 했어요. 가볍게 생각을 했다가 아주 큰 코 다친 거죠. 가족들에게 안 알리기를 잘했다 싶더라니까요. 며느리가 출산을 한 다음에는 정신없이 육아를 돕느라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며느리가 복직을 하고 나서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두 번째 시험도 낙방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이 60이 되어서 세 번째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사실을 우리 며느리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며느리가 출근을 한 사이에 쌍둥이들을 돌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지요. 며느리가 글쎄 집에 저 몰래 홈카메라를 설치해뒀었던 거예요. 제가 못 믿었던 건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며느리 말로는 뭐 이중 삼중 조심해야 해서 설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기분이 상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우리 손주들에게 해를 끼칠 것도 아닌데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머님, 제가 홈카메라로 보니까 어머님께서 뭐 이것저것 책 펼쳐놓고 문제 풀고 하시던데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지금 나이에 자격증을 따실 게 있나 싶어서요. 아니, 아유, 그걸 봤어? 아이고, 부끄럽게. 그게 말이다. 내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은 못하지 않았겠니? 그래서 나중에 손주들에게 떳떳하게 말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졸업 검정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인생의 목표로 잡아뒀었던 계획이었거든. 가족들 몰래 하고 싶었는데, 아이, 우리 며느리에게 들키고 말았네. 검정고시요? 그런 걸 신경 쓰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 그럼 중졸이셨어요? 그이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대요. 며느리가 중졸이라고 저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중졸이셨냐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을 한 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감에서 미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뭐 중졸인 건 사실이니까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어갔지요.
그 일이 있는 후 며칠 뒤에 며느리가 저한테 검정고시 학원을 하나 소개시켜 주었어요. 응? 아유, 이 학원 전단지는 뭐냐? 어머나, 우리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알아보기라도 한 거야? 아이고, 고마워라. 어머님께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도 도움이 되어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사실 제가 다니는 병원 원장 사모님이 운영을 하시는 학원이에요. 검정고시 학원을 운영하셨더라고요. 일반 중고등학생도 가르치지만 검정고시 공부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 사모님께서 운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아이고, 그래. 우리 며느리가 알아봐준 자리인데 당연히 믿을만 하겠지. 더 지체할 거 없이 등록을 해야겠다. 그렇게 며느리가 알아봐준 학원을 등록하고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지 학원 관계자들이 알뜰살뜰하게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원장 사모라는 사람이 직접 가르치는 반에 넣어주어서 수업을 듣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는 원장 사모님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하며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했지요. 물론 머리가 굳어서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공부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친절한 원장 사모님 덕분에 남아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막바지로 열을 내며 열심히 가족들 몰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오랜만에 자식들, 손주들 다 불러 모아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가족들 대거로 모여서 소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뜯는데 글쎄 며느리가 거기서 제가 예상치도 못하게 검정고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만. 어머님, 시험 공부는 잘하고 계신 거죠?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응원해 드리니까 무조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시험이라니. 당신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나 몰래? 당신이 나한테 비밀을 만들면 내가 서운해. 아이고, 아유,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내가 가족들 몰래 합격증 들고 오려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걸 다 말해버리네. 어머, 아직도 모르고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님께서 학원도 다니시고 하니까 당연히 다른 가족들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 응원하자고 이야기를 꺼낸 건데. 아니다, 잘했다. 그러니까 여보, 제가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검정고시? 이 사람아, 그런 걸 준비하면 나한테 제일 먼저 말을 했어야지.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나 챙기느라 손주들 돌보느라 너무 바빴던 거 아니야? 그래도 틈틈이 공부할 시간이 있어서 그럭저럭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알아봐준 학원도 다니고 있어서 괜찮았고요. 엄마, 그 나이에 어려우실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번 시험 무조건 합격하실 거예요. 당신이 미리 알았으면 합격 엿이라도 사왔어야지. 그러게요. 아우, 제가 그런 거라도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수능 시즌이 아니라서 생각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다.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가족들 응원만 받아도 기쁘단다. 아주 힘이 나네. 내가 꼭 합격해서 오겠어요. 당신이 똑부러지니까 단방에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마누라 최고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게 우리 마누라라니까. 그렇게 온 가족이 다 알게 되니까 더더욱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일주일 동안 가족들도 시험 보는 걸 알게 되었으니 눈치 보지 않고 학원에서 원장 사모님을 붙들고 달달 외워가며 시험 공부를 했고 결전의 날이 되어 시험을 보았습니다. 속은 참 후련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며느리 대신에 열심히 쌍둥이 손주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오후 진료가 없다면서 일찌감치 집에 왔더라고요. 며느리도 왔으니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 주섬주섬 옷을 입었는데 며느리가 휴대폰을 식탁에 두었다면서 건네주는데 띠링 하는 소리랑 함께 문자가 도착한 겁니다. 응, 뭐냐, 휴대폰 좀 줘봐라. 잠시만요, 이게 뭐지? 시동생이네요? 오늘 어머님 검정고시 결과 나오는 날이었나 보다. 어머님, 불합격이라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잘 다룰 줄 몰라서 그동안은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합격 여부를 몰래 조회해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다 알게 되었으니 둘째 아들한테 부탁을 해뒀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무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합격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불합격이 되었는지 저에게 아쉽게도 떨어졌다는 연락을 한 것이었지요. 솔직히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서 헷갈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찍었던 문제들이 다 틀렸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이번에는 시험을 좀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불합격이구나. 아쉽다.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되지 뭐. 아직 인생 많이 남았으니까 꾸준히 공부를 해야겠다. 어머님, 솔직히 지금 나이가 60인데 이제 와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 합격증을 딴다는 건 좀 무리 아닐까요? 저도 어머님께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건데 내가 확실히 나이가 있으니까 머리가 굳긴 굳었나 보다. 그래도 이대로 포기하기는 조금 아쉬운데 말이야. 아유, 몇 년만 더 공부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니? 어머님, 안색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불합격 통보 때문에 속상하셔서 더 그런가 보다. 방에 들어가서 조금 쉬실래요? 제가 아이들이랑 거실에서 잠깐 놀아주고 있을게요. 그래도 되겠니? 내가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더니 머리가 띵하니 아프네. 그러면 나 방에서 조금 누워 있을 테니까 오래 자는 것 같으면 깨워주거라. 걱정 말고 푹 쉬셔요. 제가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낮잠도 재울게요. 한 두세 시간 주무시면 되시죠? 며느리가 저를 배려해 주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불합격해도 세 번째니까 괜찮겠구나 했는데 마음이 영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에 들어와 낮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설쳤더니 머리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렇게 스르륵 잠이 들었다가 쌍둥이 중 하나가 우는 건지 아기 울음소리에 눈을 떴고 거실에 나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깔깔깔거리면서 웃으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통화하는데 나가면 좀 그런가 싶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충격적인 말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검정고시를 떨어진 사람은 처음 본다니까. 내가 일부러 일타 강사 소개까지 시켜줬는데 말이야. 우리 애들이 지 할머니 머리 닮으면 큰일인데 말이야. 능력도 개뿔없는 게 머리까지 나쁘면 어쩌라는 건지. 우리 애들이 그 피를 물려받았으면 어떡해? 솔직히 말해서 생긴 것부터가 딱 멍청하게 생기긴 했어. 맨날 내가 앞에서 은근하게 비꼬고 그래도 못 알아듣고 허허 하면서 오는데 그때 알아봤어야 했어. 어떻게 검정고시를 떨어지니? 아, 우리 쌍둥이들도 울다가 웃는다. 검정고시 떨어졌다는 말에. 그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더 이상은 못 참아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쪽은 뭐 할 말이 없는 줄 아나 싶었죠. 저도 말은 안 했지만 며느리한테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지네 친정엄마는 골프 치러 다녀야 한답시고 손주들 못 봐준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며느리 집까지 와서 도와주는 건데 저를 도우미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홈카메라까지 설치한 주제에 말이죠.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건지. 거기다가 친정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의사에서 버는 돈으로 생활비 받아가 운동비 받아가 돈 다 털어먹는 주제. 며느리도 똑같이 저희 앞에서만 공손한 척 착한 척하면서 얌체같이 시댁 쪽 빨아먹더니 뒤에서는 이딴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인 거예요. 감히 지금 저를 물러봐도 한참 물러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들어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박 원장님 맞으시죠?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박 원장네 병원에 저희 며느리가 다닌다고 말했었지요? 괜히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자고 비밀로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 며느리 말이에요. 제가 열이 받아 안 되겠으니까 당장 잘라버리세요. 앞으로는 제 며느리 안 삼을라니까 잘라버리라고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제가 박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며느리를 잘라버리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신지 참으로 궁금하시죠?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좀 아픈 곳이 있어서 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병원으로 찾아갔었거든요. 이왕 병원에 갈 거면 가족이 일을 하고 있는 병원에 가는 게 더더욱 안심이 되고 좋지 않겠어요?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앞에서는 착한 척, 얌전한 척 다 하고 있을 때니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꾹꾹 참았을 때여서 며느리를 믿고 간 것이었지요.
우리 아들이 일을 하는 병원은 대학병원이라서 의뢰서가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기도 하고 해서 며느리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주말에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목요일에 병원 진료를 쉬었는데 제가 또 눈치가 있으니 그날만큼은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라고 며느리 집에 찾아가질 않았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목요일에 별일이 없으니 일부러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으로 오후쯤 방문을 했는데 며느리가 진료를 받고 있을 땐 전화를 잘 받지 않는 편이라 일부러 진료만 받고 오려고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의아해서 그제야 전화를 걸어보니까 며느리가 목요일에는 병원이 일찍 끝난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제야 병원 문을 둘러보니까 문 옆에 종이가 붙어 있는데 목요일 진료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면서 단축 영업을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니 평일에 야간 진료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단축 영업을 한다니 배가 불렀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다른 병원이라도 찾아봐야겠다 하고 둘러보니까 갑자기 어떤 여자랑 남자가 시끄럽게 떠들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뭔가 하고 유심하게 쳐다보니까 남자 얼굴이 누군지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박 원장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던지 말입니다. 실제로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지만 박 원장 부인이랑 제가 검정고시 학원에서 2년이 다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했었잖아요. 사모님이 저에게 박 원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부부 사진이라 딱 알아본 거죠. 하지만 박 원장은 저를 본 적이 없었으니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보통 남녀가 같이 있으면 태가 나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 말이죠. 둘 사이가 딱 봐도 보통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살살 풍기더라고요. 여자는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있었지요. 원장님, 나 진짜 서러워 죽겠어. 이렇게 목요일마다 병원에서 몰래 만나야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병원 데이트가 뭐야? 정말로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하나? 밖에서 만났다가 우리 마누라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큰일 아닌가? 사람들 눈에 띄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조금만 참아. 나중에 내가 실컷 밖에서 데이트하게 해줄 테니까. 알았지? 우리 귀염둥이. 흥, 그 말한 것도 벌써 몇 개월이야? 몰라. 내가 좋아하니까 참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우리 마누라 힘 좀 없어지면 내가 딱 발로 뻥 차고 우리 귀염둥이 옆으로 갈 테니까 말이야. 알았지? 대화가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병원에 찾아온 게 아닌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면서 그 둘을 지켜보는데, 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건 지나가는 개도 알겠더라니까요. 저는 고민을 조금 하다가 결국에는 못 참고 검정고시 학원 원장인 사모님에게 넌지시 말을 했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 원장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다고 해서 저나 며느리에게 올 피해가 크지 않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밀고를 한 것도 아닌데 박 원장이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병원 건물 말입니다. 박 원장 부인 집안에서 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박 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비 또한 박 원장 부인네 집안에서 다 갚아주고 결혼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 원장이 부인에게는 쩔쩔 매면서 살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 입맛대로 굴릴 여자 하나 물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사람이 참 은혜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항상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원장 사모님에게 밀고를 한 것입니다. 그 사모님, 내가 말이지요. 지금 대단한 것을 보았는데 아무래도 박 원장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지 뭡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어디서 뭘 보셨길래 그런 말을 하세요? 별거 아닌 것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아유, 내 말 믿으세요. 내가 지금 병원에 왔다가 봤다니까요. 아니, 목요일마다 데이트를 한다고 하던데요. 병원 건물에 들어갔다고요. 둘이 팔짱 끼고 귀염둥이네 뭐네 난리를 치더라니까. 그게 정말이에요? 입망할 인간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요즘 의심이 한가득이었는데 이 자식이 지금 은혜도 모르고 감히 바람을 피워?
갑자기 방언이라도 터진 사람처럼 욕을 한 사발 내뱉으면서 그 연놈들 다 족쳐버리겠다고 하는데, 강의할 때 누구보다 우아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모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긴 했지요. 안 그래도 요즘 수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면서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증거 제대로 잡겠다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에게 고맙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은혜 갚는 셈 치고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박 원장 부인은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가겠다고 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날 저녁에 뭐 제대로 잡돌이를 당한 건지 뭔지 박 원장 부인의 말을 통해서 저의 존재를 알게 된 박 원장도 그 이후부터는 제 눈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본인의 불륜 사실이 밖으로 퍼지게 되면 곤란했을 테지요. 박 원장이 며느리를 최근에 엄청 챙겨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해들었는데, 그것 또한 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눈치 없는 며느리는 지가 능력이 뛰어나서 박 원장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라 착각이라도 했나 봅니다. 저는 이 인맥을 써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박 원장은 어차피 돈 때문에라도 사모님과 이혼은 절대로 꿈도 못 꾸는 사람이었고, 사모님이 제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으니까 저에게 쩔쩔매고 있었던 거지요. 저는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의 작태를 참을 수가 없으니 잘라버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제 흉을 보고 있다가 된통 당하게 된 거고요. 저는 며느리가 통화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인기척을 내고 나와서 집에 가봐야겠다고 말을 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며느리는 박 원장의 전화를 받았는지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박 원장에게 무슨 이유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느냐. 요즘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승진까지 생각했는데 이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어안이 벙벙하다 하니 박 원장이 저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면서 그날 저녁에 저희 집까지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갑자기 원장님이 저에게 병원에 그만 나오라고 한 것도 어이가 없어 죽겠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머님을 찾아가서 들으라고 하지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래, 내가 박 원장에게 이야기해서 너를 해고하라고 그랬다. 내 앞에서는 아주 얌전한 척, 착한 척 알랑방귀를 끼더니 뒤에서는 내 욕을 그렇게 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뭐? 능력도 없는 게 머리까지 나쁘다고? 아무리 뒤에서는 대통령도 욕하는 세상이라지만 내가 방에 떡하니 있는데 그런 통화를 하면서 나를 비웃어? 며느리의 얼굴이 아주 허옇게 질리더라고요.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그런 통화를 한 것인데, 사실은 문 너머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온 가족들은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아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우리 귀하디 귀한 마누라한테 뭐? 능력도 없는 게 머리까지 나쁘다고 했다고? 감히 그런 소리를 짓거려? 어떻게 며느리가 되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아버님, 그게 오해예요. 어머님께서 참결에 다른 이야기랑 섞어서 들은 건 아닌지. 내 귀를 똑똑히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앞으로 애는 안 봐줄 거야? 매번 그렇게 골프 치러 다니는 친정에 가서 아이 봐달라고 해. 나라고 뭐 할 일이 없고 한가해서 손주들 봐주는 줄 알아? 며느리가 일하느라 바쁘다고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내 시간 쏟아부은 거지. 갑자기 아이를 안 봐주신다고 하면 저 앞으로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병원에서도 잘림마당에 앞으로 시간 많을 텐데 아이들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진짜 무릎 꿇고 빌게요. 저 여기서 잘리면 갈 수 있는 병원 없어요. 개인 병원 차릴 돈도 없고요. 없겠지. 번 돈 다 친정에 쏟아붓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개인 병원을 차리겠어? 네 친정에 가서 차려달라고 해라. 골프 그만 치시고. 내가 진짜로 아예 기가 막혀서 듣자 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마누라 욕하는 건 못 참는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할 거 없이 못 참아. 당장 나가. 너희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첫째, 너도 네 엄마가 말한 것처럼 이혼할 거 아니면 두 번 다시는 얼굴 들이밀 생각하지 마라. 감히 우리 엄마한테 능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다는 말을 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나한테 다 들었으면서 그딴 소리를 짓거릴 수가 있어.
당신 같은 여자랑은 못 살아. 이혼해. 아들이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을 내뱉으니 저도 너무 놀라긴 했지요. 솔직히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이혼하자는 말이 그리 쉽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도 가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난 못해? 어떻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족을 욕보인 사람이랑 어떻게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 난 못해. 당신같이 사치스럽고 매번 빌붙을 생각만 하는 처가에도 질렸다고.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도 이 동네에 개인 병원을 차리던지 아님 보건소에 취직을 하든지 조용히 살 거야. 당신이랑은 못 살아. 언제까지 내가 바보처럼 처가에 돈을 쏟아부어야 해.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거나 다름없다고.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눈치를 줘도 죽어도 처가 보내는 돈은 못 줄인다고 할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처가에 보내는 돈을 못 줄이면 당신이 쓰는 돈이라도 줄여야 할 거 아니야. 앞으로 줄일게. 나 사채 안 부릴게. 우리 친정에 보내는 돈도 반으로 줄일 테니까 이혼하자고만 하지 마.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 알아서 앞가림하고 살아.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아주겠으니까 말이야. 당장 이혼 도장 찍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한바탕 울고 불고 아주 난리를 쳤지만 우리 아들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지 단칼에 잘라버리더군요. 그날 첫째 아들은 며느리를 사돈댁에 내려주고 왔다고 하대요. 집 비밀번호도 바꿨다면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들의 결단력에 다시 한번 놀라긴 했죠. 그렇게 똑부러지게 사니까 의대도 간 건가 싶었고요. 하긴 따지고 보면 아들 부부가 살고 있던 그 집도 우리 부부가 해준 집이었으니까 며느리 지분은 하나도 없긴 했지요. 결국 다음 날 손주들을 안 돌보겠다고 선언을 하긴 했지만 아들이 출근을 해야 했으니 아들 집에 가서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며느리가 찾아와서 저를 찾으면서 문 열어달라고 빌었지만 끝까지 모른 척했어요. 어차피 집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어쩔 거예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의 막말과 사치 그리고 친정집에 쏟아붓는 돈을 빌미로 이혼을 했고 쌍둥이들은 며느리가 못 키우겠다고 양육권, 친권 전부 우리 아들 보고 가지고 가라고 했다대요. 자기 지금 직업도 없는데 애들 어떻게 키우겠냐고 말이에요. 아니 대체 얼마나 일을 못하고 소문이 안 좋았으면 의사 면허까지도 있는 사람이 취직을 하나 못하고 그런다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취직을 못하면 다른 걸 해서라도 애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게 보통의 엄마들 아닌가요? 나나 우리 아들이야 당연히 손주들 친권, 양육권 들고 와서 좋지만 모성애도 없는 건지 뭔지 결국 아들은 대학병원 그만두고 우리 남편이 지원을 해줘서 동네에 개인 병원 차리기로 했어요. 2층을 혼자 쓰던 둘째는 첫째 아들이랑 같이 나눠 쓰게 되었고 나이 60에 손주들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뭐. 우리 아들도 단칼에 딱 잘라내더니 전 며느리한테 양육비 내놓으라고 수송 걸 거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응원해줘야지요. 저 때문에 괜히 이혼까지 가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쓰였는데 아들은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며 저한테 아무 걱정 말라고 해주더라고요. 이혼하고 솔직히 후련하다고 하는데 아들 등을 두어 번 두들겨줬습니다. 앞으로도 손주들 잘 돌보면서 우리 아들들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며느리들 보시고 저와 같은 일은 겪지 않으시길 바라요. 말주변 머리 없는 이 할머니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